자, 4주차째 배우는 것은 드디어 동물과 에너지의 마지막 단원인 바로 배설계입니다. 자, 배설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설계라는 것은 세포 호흡을 통한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보내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정의부터 볼게요. 배설계라는 것은 세포 호흡을 통한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이때 생성되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배설이고요. 배설계라는 것은 여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이젠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우리 소화를 통해서 흡수되었던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관 첫 시간에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어떠한 특정한 모양이나 혹은 특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배설이고요. 배설과 조금 다른 개념인 배출이 있는데, 이거 배설과 배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 배설이라는 것은요, 호흡을 통한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이 호흡, 들숨 날숨의 호흡이 아니라 세포에서 하는 세포 호흡을 말하는 것이에요.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배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화를 통해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을 대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대변으로 보내는 것,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이 배설이라는 것은 소변과 관련이 있다면 이 배출이라는 것은 대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설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농도를 똑같이 유지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배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화 후에 더 이상 흡수되지 않는 것들을 대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폐물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배설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우선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은 세포호흡 과정에서 3대 영양소가 분해되면요, 에너지와 노폐물이 생성이 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세포호흡에서 과정에서 3대 영양소가 분해되면 에너지와 노폐물이 생성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세포호흡은 우리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본다고 했고요. 3대 영양소는 우리 소화 때 배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 3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요. 우리 삶에 필요한 에너지와 반대로 노폐물이 함께 생성이 되는데 바로 이 노폐물을 배설해서 버리는 이 과정의 모든 기관들의 모임이 바로 배설계입니다. 그러면 이 3대 영양소는 과연 어떤 노폐물들을 생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폐물 생성.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 지방부터 할게요. 지방.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백질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탄수화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였고요. 지방도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탄수화물도 똑같은 탄소, 수소, 산소,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인데 왜 얘네들은 같은 원소이지만 탄수화물이라는 다른 물질이 되고 같은 원소지만 왜 지방이란 다른 물질이 되냐면 우리 2학년 1학기 물질의 구성에도 배웠듯이 원소의 종류는 같더라도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백질도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원소 더 이루어진 게 있다면 바로 질소입니다. 이것들이 구성 원소들이라면 이러한 구성 원소에 따라서 생기는 노폐물들이 있는데 자, 이산화탄소, 물, 여기도 똑같이 이산화탄소, 물, 똑같이 여기도 이산화탄소, 물이 있고요. 그리고 질소에 의해서 생겨진 다른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노폐물이 되었고요. 물도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와 물이 이렇게 노폐물을 만들었습니다. 단백질은 여기서 질소가 있기 때문에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성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암모니아는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독성 물질이 많은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들이 만들어낸 노폐물들이 각각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배설되는지 다음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세포의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노폐물을 동시에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에너지로 사용된다고 했고요. 노폐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배설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주로 기체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폐로 가서 날숨의 형태로 배설이 됩니다. 그리고 물은 수증기인 기체와 물인 액체의 성분이 동시에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수증기 형태일 때는 역시나 폐로 가서 우리들의 날숨으로 배설이 되고요. 액체 성분일 때는 콩팥, 즉 신장으로 가서 오줌의 형태로 배설이 됩니다. 단백질은 조금 다른데요. 단백질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노폐물이 생성이 될 때 이산화탄소도 생성이 되고 물도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산화탄소는 똑같이 폐로 가서 날숨으로 물은
폐에서 수증기를 통해 날숨으로 혹은 신장에서 오줌의 형태로 배설이 되지만 단백질에 의해서만 생성이 되는 이 암모니아는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큰 화학 공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간에서 한번 해독 작용을 거쳐서 암모니아보다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고요. 이 요소는 우리 몸 신장으로 가서 오줌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배설계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계의 구조는 콩팥, 신장이라도 부르는 기관이죠. 있고 오줌관, 방광, 요도로 되어 있는데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 허리 뒤쪽에 양쪽 좌우에 있는 것 바로 이거 신장이라고도 하고요. 콩팥이라고도 합니다. 콩팥이 있고 콩팥은 오줌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오줌관은 콩팥과 그리고 방광을 이어주고 있고요. 이곳이 방광입니다. 그리고 소변이 모여서 우리 몸 밖으로 배설되는 이것을 요도라고 합니다. 모두 다 합쳐서 배설계입니다. 콩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콩팥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콩팥의 겉껍질이라고 해서 콩팥 겉질이라고 합니다. 콩팥 안 겉질에는 이렇게 속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콩팥 속질이라고 하고요. 콩팥 겉질과 속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줌이 모여있는 이곳을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비어있다가 만들어진 오줌이 처음에 콩팥 깔때기에 모이게 되고요. 방광과 연결되어 있는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쌓여졌다가 몸 밖으로 요도를 통해서 배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콩팥의 구조였고요. 이 콩팥의 겉질과 속질에는 바로 네프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네프론은 또다시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실처럼 엉켜있는 이 부분을 바로 사구체라고 하고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머니 모양을 보먼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먼주머니는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늘고 긴 관, 세뇨관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뇨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기관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장이라고 말하는 콩팥은요. 주먹만한 크기라고 해요. 각자 주먹을 쥐었을 때 이 크기가 허리의 등 쪽 좌우에 한 개씩 위치한다고 합니다. 주먹 크기, 허리, 등 쪽 부분이랑 더 가깝게 있는 거겠죠. 좌우에 한 개씩.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이 노폐물들을 걸러내서 오줌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든다. 그리고 이 콩팥은요,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 그리고 콩팥 깔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콩팥 겉질, 콩팥 속질, 그리고 콩팥 깔때기.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 콩팥의 구조에서요. 혈액은 콩팥 동맥에서 정맥으로 흐릅니다. 혈액은 콩팥 동맥에서 콩팥 정맥으로 흐르는데 요소가 많이 녹아있는 동맥에는요. 요소의 농도가 높고요. 콩팥에서 걸러진 이 요소의 작용 때문에 콩팥 정맥으로 나가는 피에는 요소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바로 이 노폐물이 콩팥 안에서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콩팥 안에 있는 네프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프론은 또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모세혈관이 실처럼 뭉쳐있는 사구체.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실처럼 뭉쳐있는 부분. 이 모세혈관 안에는요,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먼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보먼주머니는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이라서 보먼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뇨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뇨관은 보먼주머니와 되어 있는 가늘고 긴 관입니다.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 그래서 이 세뇨관은요,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줌관이 있는데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입니다. 자, 그리고 방광이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이곳에 방광에 모아지게 됩니다. 오줌을 모아두는 곳.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바로 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콩팥과 이 콩팥 안에 있는 기관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배설계의 기관 안에서 오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의 생성 과정이고요. 이 생성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줌은 네프론이란 기관에서 여과, 재흡수, 그리고 분비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됩니다. 거쳐 만들어진다. 각각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혈관과 이어지는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이 실처럼 엉겨져 있는 바로 이곳이 사구체라고 했고요. 자,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을 바로 보먼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이 보먼주머니는 또다시 얇은 관인 세뇨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고, 자, 여기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각각 명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모세혈관이 실처럼 뭉쳐있는 이곳 사구체이고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인 보먼주머니,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이곳
세뇨관. 콩팥으로 들어오는 이곳, 콩팥 동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콩팥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과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물질들이 사구치에서 보먼주머니로 걸러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여과고요.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곳은 이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 또 한 번 분비도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데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과. 여과는 사구치와 보먼주머니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구치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때 사구치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되는 것들은 주로 작은 물질들인데요. 물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물질이 여과된다.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 콩팥 동맥을 통해 흐르고 있는 이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은요. 혈관 속에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혈구와 단백질, 그리고 물과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혈구와 단백질은 물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구치와 보먼주머니 사이로 여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혈관을 따라 흐르게 되고요. 여기 있는 물,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여기 물이라고 또 썼네요. 요소죠. 요소만 걸러지게 됩니다. 이곳에 이제는 걸러진 여과액만 남게 되겠죠? 여기 있는 여과액은 혈구와 단백질을 제외한 물,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요소 등이 녹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재흡수입니다. 재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됩니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고요. 자, 첫 번째,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재흡수가 됩니다. 필요한 물질이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영양소였던 포도당과 영양소 분해 물질이었던 아미노산, 이것들은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100% 전부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과 무기염류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흡수됩니다. 그렇다면 재흡수될 때 100% 되는 것은 바로 물과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도 세뇨관과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다시 한번 분비됩니다. 분비라고 하고요. 모세혈관에 있던
노폐물들이 다시 한번 세뇨관으로 분비되는 현상을 바로 분비라고 하는데,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뤄지게 되고요. 이때 여과되지 않은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분비가 됩니다. 즉, 여기서 여과의 과정에서 큰 혈구나 단백질은 피 속에 녹아서 그대로 가야 되고, 물,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요소 같은 것들은 여과되어야 되는데, 미처 이 작은 물질 중에서 다시 여과되지 못한 것들은 마지막으로 분비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줌이 배설되는 경로를 한번 볼게요. 오줌 배설 경로. 처음에 콩팥 동맥을 타고 피가 흘러나왔다가 사구체에 모세혈관으로 뭉쳐있는 이 실뭉치 같은 사구체에서 봄원주머니로 여과가 되죠. 봄원주머니로 여과. 그리고 봄원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에서 흐른 다음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의 재흡수와 분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오줌은요, 콩팥 깔때기로 이동을 한 다음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흘러갔다가 방광에서 어느 정도 차이게 되면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거 한번 살펴볼 수 있겠네요. 오줌 과정에 생성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소변 검사를 했더니 포도당 섞인 오줌이 발생되었다. 포도당은 자 보세요. 처음 여과의 과정을 거쳐서 혈액속에서 여과된 다음에 재흡수가 될 때 100%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재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포도당이 오줌 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 재흡수의 과정에서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재흡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단백뇨라고도 하고 거품이 섞인 오줌인데요. 단백뇨라는 것은 오줌 속에 단백질이 묻어져 나오는 건데, 위에 보면은 첫 번째 사구체에서 봄원주머니로 여과될 때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혈액을 따라 흘러야 되는데 함께 여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구체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여과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세포호흡과 기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호흡과 기관계입니다.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인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구성 단위는 세포인데, 이 세포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바로 이곳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데, 우리 소화를 통해서 흡수되어진 영양소와 산소로 의해서 공급되어진 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를 통해서 세포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노폐물도 만들어지는데,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 인간 활동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 항상 유지되어지는 온도가 있죠. 약 37도로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체온 유지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때 사용되는 이 두뇌 활동에도 많이 쓰입니다. 두뇌 활동만 쓰게 될까요? 아니죠. 몸으로 움직이는 이 활동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근육 운동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처럼 소리를 내고 우리가 말을 하고 소리를 내는 거에도 많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라는 것, 즉 인간의 생장에도 이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호흡을 하고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 영양소와 산소가 있었습니다. 세포호흡을 하고 나서는 에너지와 그리고 노폐물인 물과 이산화탄소 등이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호흡 다시 한 번만 적어 볼게요. 세포호흡이란 인간을 각각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생명활동, 즉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즉, 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을 배설하는 것을 오늘 배설계라고 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활동에 필요한 모든 개들은요, 유기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등의 유기적 작용, 즉 한 가지 개로만 우리 몸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소화와 순환, 호흡, 배설 기관들이 모두 다 모여서 우리의 몸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입니다.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 영양소는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다시피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와 이번에는 호흡계를 통해 흡수된 산소는요, 순환계를 통해 각 조직세포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났을 때 모세혈관은 산소를 조직세포는 호흡을 하고 만들어진 노폐물 등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에 서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세포호흡과 노폐물의 생성입니다. 바로 이 조직세포에서는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 세포호흡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음, 그리고 동시에 노폐물을 생성. 여기 노폐물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물도 있었고, 이산화탄소도 있었고, 그리고 암모니아에서 생긴 요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세 번째로 노폐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노폐물 배출은요, 노폐물은 순환기에 의해 여러 기관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는 폐로 갔다가 기체이기 때문에 날숨으로 배설이 되고, 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역시나 폐로 갔다가 수증기 형태로 날숨으로 배설되거나 혹은 콩팥으로 가서 오줌으로 배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암모니아가 있었는데 암모니아는 간에 의해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그리고 콩팥에서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계,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들이 합력하여서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게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